10월 1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법정 발언에 대해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무슨 정치 보복이냐는 말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 총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 정치보복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예상했다는 듯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흘러왔고 헌법 위반이 주된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어조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일련의 재판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답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할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놓은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선 모두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이다. 우연히 튀어나온 건 없다. 표적 수사는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사팀을 증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오늘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대학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평생 양지에서 꽃길만 걸었던 김 전 실장을 구치소에 잡아넣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뭐길래? 블랙리스트와 김 전 실장의 인생 유전을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드립니다. 김기춘, 1939년 경남 거제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64년 대한민국 검사로 임관합니다. 1972년 중앙정보부 파견 시절 검사 김기춘은 박정희 영구 집권을 위한 토대, 유신헌법 초안 작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김기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김기춘은 승승장구했고 1988년 검찰 권력의 최정점 검찰총장 자리에 오릅니다. 3년 뒤인 1991년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미스터 법질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해서 붙여진 김기춘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대선 모의를 합니다. 그 유명한 초원 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YS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자. 김기춘은 지역 감정 자극사에 우리 정치사에 부정적 의미에서 영원히 남을 말을 남깁니다. 이후 김기춘은 1996년 15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내리 3선을 합니다. 2013년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의 나이 74살. 그리고 김기춘은 1인지하 만인지상 기춘대원군이 됩니다. 그 막강한 권력으로 김기춘은 대통령을 위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1심 재판에서 김기춘은 좌파에 치우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었다.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서 깨끗이 사약을 받고 죽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사약까지는 아니어도 1심 재판부는 김기춘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범행의 계획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초원 복집의 부산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 가를 외쳤던 김기춘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김기춘은 선거법이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헌법 소원을 내고 헌재는 김기춘의 손을 들어줍니다. 검사 공소는 취소되고 김기춘은 재판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역사에 가정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지만 초원복집 사건 그때 김기춘이 법의 심판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배웠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그 자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적어도 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 듯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잘못 굳어진 고정관념 혹은 비합리적 관성 때문에 비상식이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도 적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법률방송이 얼마 전에 보도한 자동차 썬팅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정말 당연한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시리즈로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역사를 취재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왕복 10차선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자동차와 SUV, 버스 등 차량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한강을 따라 서울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역시 당연히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 역사는 지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8년 12월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개통 당시만 해도 배기량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뒤인 1972년 6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돌연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의 법적 근거는 내무부 고시,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 조정이 위험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선 250cc 이상 오토바이 자체가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사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핑계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안전이라는 핑계를 대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당시 고속도로 사고의 주범은 바퀴 3개 달린 이른바 용달용 3륜차였습니다. 3륜차는 최고 속도가 시간당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툭하면 전복되는 등 말 그대로 사고 덩어리였습니다. 바퀴가 앞에 하나가 뒤에 2개였고 또 무게중심이 좀 높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좀 많이 싣게 되면은 곡선 구간에서 차가 불안정해지면서 넘어가서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사고가 많은 3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면서 바퀴 2개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겠지 하며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신문기사 등을 보면 저속, 그러니까 느린 속도를 문제 삼았지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70년도에 그 3륜차가 자주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자주 있었는데 3륜차에 2륜차를 같이 묶어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1969년 개통된 서울 강변북로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길 당시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198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25cc 이상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됐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한 10대, 20대 초반 폭주족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쏟아져 나와 떼지어 너도 나도 폭주 경쟁을 벌인 겁니다. 심지어 오토바이가 납치와 날치기 등 범죄에 이용되면서 경찰은 폭주족 조직을 범죄 조직에 준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1년 10월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2달 뒤인 1991년 12월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등한 규제를 받으면서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 위의 서자가 됐고 지금도 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35개국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형제 존폐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폐지론자들도 그렇고 존속해야 한다, 집행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뭐 주장의 근거나 논거는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핵심적인 게?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네. 지금같이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그래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해야 범죄가 억지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이분들을 위로하려면 이 사람들을 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뻔히 살아 돌아다니게 하면 그것처럼 곤란하고 정의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폐지론자들은 그럼 뭐 어떤 논건가요? 폐지론자들의 논거는 그렇습니다.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정범이거나 아주 사이코패스로 보이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 사형 집행당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해서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네. 통계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나 또는 미국의 여러 주들이 있는데 그런 주들에서 그렇다면 강력범죄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주나 국가에서의 강력범죄 증가율이 네.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강력범죄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거나 이렇다는 네. 것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억지력이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국제적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전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곳은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 방법이 꽤 다양한데 주사살 또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형제라는 게 이게 뭐 존속과 폐지 중간 입장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논란이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네. 종신형입니다. 저 사람이 내 식구를 저렇게 뭐 참혹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저런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들의 경우에 막상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이 집행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의 선진국이나 사형폐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실제로 헤아린다면 이들이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더 모색해야 된다. 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형제 존폐 이거 뭐 분명 쉽지 않은 문제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할 텐데 일단 공론화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조속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헌재 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 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사 살수가 4인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시위 진압 시 시민의 부상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선상의 간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예약을 내일부터 모바일로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예약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방문 일시를 예약하면 대기 시간 없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로 모바일 방문 예약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일 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씨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10월 1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